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정부가 전기 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름철 전기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 걱정하시지 말라 이 뜻입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덜 나올 테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문제는 한전의 적자입니다. 적자로 돌아선 지 이미 2년째. 한두 푼이 아니라 조 단위로 나는 적자입니다. 결국 이 추세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 만다 소리 나올 텐데 전기료 몇 푼 깎아주고 세금으로 조 단위로 적자를 보는 거를 보전해준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원 유료 문자 샵 3698로 의견 주시면 실시간 토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토론 참여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희대 원자력공학부의 정범진 교수님 나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예, 에너지 전환 포럼의 양이원영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뭔지부터 살펴봐야겠고, 한전이 그렇다면 원가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속사정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전 상황 정리한 내용 먼저 보시고 전문가들께 남는 궁금증 차근차근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한전이 전기료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때에서 우리가 전기요금에 산정이 돼서 어떻게 원가가 구성됐고 관계성을 맞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쓰는 전기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전 측에서 도매 가격이 어떻게 되고 소매 가격이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기요금 청구서에 명확히 이렇게 게시하는 방법을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내고 올 1분기도 적자 수렁에 빠졌습니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이 되자 원가를 공개해 어떤 식으로든 손실 보전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못 박은 정부에게는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전은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어제 공청회 시에 원가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발언 내용의 취지는 구성 단계별, 다시 말해서 발전 비용, 송전 비용, 배전 비용, 판매 비용 이런 구성 단계별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별 원가 공개 개념은 아닌 거죠. 올해 누진제 개편 등 일시 완화가 이뤄질 경우 한전의 예상 손실액은 약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누진세 개편과 함께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가정에서 내고 계시는 전기요금이 전기 누전제인 거는 어렴풋이들 기억들 하고 계시겠지만 이 누진제를 그럼 개편을 해서 1안, 2안, 3안으로 하겠다고 하는 현재 기자가 정리한 한전의 보관을 이렇게 들으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누진제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속사적은 뭐고 내용은 뭐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얼마를 덜 내게 된다는 거지 이런 거부터 좀 순서대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고문님, 네. 우리 가정 경제에 참 관심이 많으신 최영호 고문님하고 네. 저 궁금한 게요. 네. 그 전기 요금 고지서라는 게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이렇게 막 네. 있어서 따로 나오긴 나오나요? 요 가정에는 뭐 따로 그걸 나와야 되고 여기는 공동으로 관리를 하니까 네. 공동에서 나오고 뭐 똑같은 양식으로 그렇지만 어디서 그걸 전달하느냐 그 차이지 뭐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예, 예. 사실 한전에 들어가면은 한전의 그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신의 그런 그 전기 사용량도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썼는지 다 나오죠. 네. 그러나 일반 소비자 중에 내가 전기요금을 얼마를 냈는지는 기억들을 하시지만 내라는 대로 내니까 그렇죠. 내가 몇 킬로와트를 썼는지를 들어가서 꼼꼼히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없습니다. 뭐 없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놓 이그 계량판 보고 적어놓는 그 예, 예.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라서요. 저희는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기 누진제 아십니까라고 전문가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전기 누진제 중에 몇 단계 쓰세요? 몇 킬로와트 월 얼마 쓰세요? 여쭤봐봐야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네. 자 누진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누진제 지금 3단계 구간이 3개가 있는데요. 이제 기준이 되는 게 200kW/h라는 숫자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럼 그게 고지서를 이렇게 딱 봤을 때 200이라는 숫자가 내가 쓰는 이게 누진제 적용의 기준이에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아하. 분기점이고요. 네. 근데 그 200kWh는 뭐냐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생을 이제 뭐 윤택하게 하고 할 수 있는 필수 사용 구간이 200kW고요. 네. 그 다음 구간이 300kW가 이제 400kW에서 이제 자르거든요. 네. 근데 400kW는 왜 거기에 잘랐냐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94%가 저 구간이에요. 네, 아니 저 밑으로 씁니다. 저 밑으로 예. 300kW 미만으로 400kW 미만으로 94%. 94%가 쓰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4인 이 가정의 평균 쓰는 양은 350kW. 그래서 200, 4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단계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옛날에 이게 11단계까지 6단계, 7단계까지 있었던 거를 사실 2016년도에 3단계로 이제 줄이는 과정으로 옛날이라 들어오죠. 하시면은 박정희 정부 때 그 저 오일 쇼크 나고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죠. 전기값 그때부터. 비싸서 네. 막 등 하나 아껴 쓰고 막 이럴 때 네. 이거를 전기를 좀 덜 쓰고 아껴 쓰게 하기 위해서 이걸 촘촘히 누진제를 만들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로 전기 코드 뽑고 그럼요. 전기 이게 불 켜고 자고 그러면 어른들한테 막 혼나고 그랬잖아요. 뭐 저 방 나올 때 불 안 끄면 그거 갖고 또 한 15분 또 네. 저 야단 맞고 그랬죠. 그랬죠. 15분이나. 예, 예. 근데- 불 끄고 나오기 운동 이런 거 막 저희 그렇죠. 어렸을 때 교육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진제가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 말씀하신 대로 오일 쇼크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얘기들을 들으면 전력의 피크 수요. 네. 사실 그때는 산업에다 먼저 전기를 이제 배정을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돼야 되고 예. 뭐 그 당시에 뭐 한전의 사장님은 남산 위에서 저녁에 이쪽에 불 꺼 저쪽에 불 꺼 뭐 이런 지시까지 하셨다는 옛날 맞아요. 얘기가 예, 있습니다만은 예. 피크 수요를 이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었어요. 누진제가. 예. 네, 아니면 네. 뭐 뭐든지 다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전돼서 지금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왔고요. 예. 경제학적으로는 누진제는 항상 소득 재분배 기능과 그다음에 한정적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요 두 가지를 항상 뭐 부수적인 기능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뭐 많은 나라가 누진제 세금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어느 나라고 누진세의 어떤 배합 비율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이 제도적인 이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세대는 전기 요금이라는 단어보다 전기세라는 단어가 더 와닿죠? 그 세금 우리가 세금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전이라는 자체가 옛날에는 예, 예. 공기업이었다가 전기는 나라가 공급해 주는 거고 우리는 전기를 쓰는 대가로 세금을 낸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이상하게 전기세라고 하는 이 맞아요. 단어가 뇌리에 박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우리 클 때랑 또 우리 윗세대는 다 전기료 그럼 잘 모르고 그게 세금인데. 그래서 전기는 아껴 써야 된다고 배웠고 전기는 낭비하면 안 됐고 그렇습니다. 한등 끄기 운동을 했던 게 기억이 생생하긴 한데 자 옛날 얘기 좀 그만하고 사실관계만 좀 여쭤보면은 누진제 적용은 가정용만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공장 돌리고 상업용 저 가게 돌리고 하는 전기는 누진제라는 게 없으니까 논외로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산업용도 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산업용은 이게 각 기업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예. 이것을 아울릴 수 있는 공통 분모를 못 찾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그걸 못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피크 수요를 어떻게 잡느냐? 그럼 가정용부터 잡자. 자, 그래서 여름철이 돌아오면 정부도 비상에 걸립니다. 전기 피크 전력이 얼마나 남는지 이게 피크 되면은 이제 산자부 장관부터 한전 사장들 잠 못 주무시는데 자 여름철을 앞두고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왜 나왔는지 이제 본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양희원영 처장님한테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단계에 해당되는지 우리 집은 몇 단계에 해당되는지 가늠이 가능할까요? 그 표 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해보겠습니다. 뭐 어디 1인 가구가 있고 네. 2인 가구가 있고 3인 가구, 4인 가구가 있을 텐데 저 1단계, 2단계, 3단계 누진제에서 저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예를 들자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 냉장고 하나는 24시간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방에 불 별로 요즘은 한등 끄기 운동 잘 안 하고 불 켜놓고 잘 때도 많고 컴퓨터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TV 그거 뭐 그냥 24시간 돌아갈 거
대충 어느 정도예요? 우리 평균 사용량이 전기가 가정용 경우에? 가정용 1년 평균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뭐 집 크기도 다를 거고 전자제품도 다 다를 거고 그리고 이제 행동 양식도 다를 거고 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도 다를 거고 그럴 때 가구 계절도 다를 거고. 네, 그렇죠. 예, 네, 예, 예. 가구별 월 평균 사용량을 보면 여름은 한 330. 아하. 네, 네. 그리고 겨울은 평균이요? 170.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 1년 여름에는 평균 에어컨 다 해도 돌리는 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들어가고 네, 겨울에는 네. 전기장판 돌리는 거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도 에어컨보다는 덜하니까. 에어컨, 결국은 그리고 에어컨이군요. 주로 예, 이제 예. 난방을 할 때 가정 주택에서는 도시가스로 많이 하죠. 도시가스로 그렇죠.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 난방은 상업용 건물들에서 많이 예, 하죠. 예. 네, 그래서 가구별 월 평균 사용량에서 겨울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냉방은 대부분 다 전기 에어컨을 쓰니까 그래서 이제 330까지 올라가는데 둘을 다 합쳐도 1년 평균 하면 한 300 안팎이라서 네, 그 300 안팎이면 아까 100kWh가 93원이니까 100kW 93원 빼면 한 3,000원 되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또 위에 187원 또 100kW 하면은 한 예. 250원. 거기도 예. 빼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한 3만 원 정도 그리고 아하. 월 평균으로 보시면 예. 한 가계 지출 전체로 보면 한 4만 1,000원 이렇게 제가 이걸 정리를 안 그래도 해왔어요. 네, 한번 요거 좀 저 네네. 카메라로 좀 이렇게 네네. 비춰주시면은 쭉 들어가면은 글자가 보일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가계 지출 중에서 교통비가 가장 많아요. 교통비가 제일 교통비가 많고 제일 많고 그다음에 오락문화비, 네 그리고 의류 전기 신발비 요금이 우리 핸드폰 요금, 통신 요금의 30%밖에 안 되네요. 4만 1,000원. 1년 4만 평균 1,000원. 해봤자. 예, 1년 평균 예, 예. 해봤자 그 정도. 이게 2018년 정도죠. 그래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이건 좀 언론의 역할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정리를 좀 네, 하자면 내가 몇 킬로와트를 쓰십니까라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려봐야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모르시니까 네네. 대충 얼마 내십니까 했을 때 개념적으로 내가 한 3만 원, 4만 원 중 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은 평균 정도. 쓰십니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냉장고, 세탁기 네. 뭐 이렇게 돌아가는 정도. 네. 한 10만 원 이상 낸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전체의 한 5%, 그건 큰 집이에요. 전체 가구에서 예, 예. 한 5% 정도라고 보시면 예, 되고요. 집도 크고 막 에어컨도 막 시스템 에어컨으로 빵빵하게 돌아가는 집 이런 저희 집들. 집은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TV도 큰 거 있고 그리고 컴퓨터 세대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전기 취사로 하고 14,000원에서 15,000원 내요. 아 그러니까 뭐 스타일러 하나 사셔야 되겠네요. 와인 냉장고하고. 그럼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상식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시청자 여러분들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이른바 1kW당 얼마가 평균 요금이죠. 네. 우리나라가 얼마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누진제로 돼 있으니까 누진제 빼고 누진제 빼고 평균으로 보면 산업용이 다르고 일반용 다르고 가정용 그리고 기준으로 하면? 주택용 다른데 네. 주택용은 위에 280원하고 93원하고 187원 이걸 평균 내면 한 105원 뭐 100원 조금 넣는 네, 한 좀 120원 넘는? 플러스 네, 마이너스 네, 이 네, 정도네요. 예, 그렇죠. 이게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싸다 비싸다. 우리나라 외국 굉장히 생활 싸죠. 해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전기값이 싸다라는 느끼는 분도 있고 비싸다고 느끼는 분도 있는데 사실관계는 어디가 맞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싸죠. 엄청 싼 거죠.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싸죠. OECD 국가들 중에서. 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이 오른쪽에서 세 번째인데요. 네. 다른 캐나다보다는 나라의 약간 비싸네요. 독일 제일 비싸다는 독일에 네. 비하면 대한민국 가정용에서 지는 전기값 우리는 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독일보다 예, 덴마크가 예. 더 비싸요. 예. 네. 저는 미국 살아보신 분들은 대한민국도 워낙 많기는 하지만 미국보다도 현저히 싸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미국하고는 차이가 크게 나진 수치상으로는 않죠. 별로 안 나는데 네. 체감적으로는 미국 전기료가 우리보다 훨씬 비싸다고 느꼈는데 미국도 굉장히 전기요금 싼 쪽이에요. 싼 나라 중에 네. 하나군요. 그 독일하고 미국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독일하고 미국이 보면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예. 근데 한 주택, 한 가정당, 한 가구당 내는 전기요금은 비슷해요. 네. 그 얘기는 미국의 전기 소비가 많다는 아, 거고 미국은 효율이 마트에 그만 가면 떨어지는 춥잖아요. 거고 왜? 효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예. 그 단위 그 뭐라 그러죠 면적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면적이 땅이 크다 보니까 예. 건물도 크고 그리고 집도 크고 뭐 전반적으로 예,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에어컨 없이 산다라는 건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뭐 우리 평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어느 시설에 들어가면 항상 춥다고 느끼죠. 에어컨을 너무 세게 쓰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도 너무 추워요. 여름에. 우리도 이제 펑펑 때 우리도 뭐 그 저 명동에 가면은 문 열어놓고 에어컨 돌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집에 하지 말라 해도 소용없잖아요. 학부모들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름에 긴팔옷 아, 꼭 예. 챙겨 넣지 않으면 감기 걸린다고. 감기 걸린다고. 네. 아유. 여름에 감기 걸리는 거죠. 예, 예. 자, 우리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의 절반 가격, 유럽의 3분의 1 가격으로 가정용 전기가 싸다까지는 그러면 세 분 그 사실관계는 네, 네, 예, 예. 그렇죠. 네. 동의하시는 네, 거죠? 근데 네. 하나 중요한 거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용이 예. 우리 전체 전기 사용하는데 15% 미만이에요. 13%. 13%에서 13.3. 14% 이렇게밖에 안 네. 되더군요. 14 뭐 이런 애 네, 하여튼 네, 크게 잡아서 15% 미만이고 네. 나머지 네. 85%가 산업용, 상업용, 공공용 이런 네, 걸로 네, 쓰기 때문에 예. 그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안 그래도 그림 또 갖고 준비해왔어요. 오셨네요. 네네네. 예. 각 나라별로 1인당 사용량 네네, 지금 산업. 보여주신 예. 그다음에 상업 그리고 주택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주택 가구에서 사실 많이 아끼고 계세요. 자, 좋습니다. 네. 미국이랑 비교해 보시면 거의 뭐 3분의 1 수준이죠.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기료가 쌉니다. 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산업용, 상업용이 싸기 때문에 가게에서 가정에서는 전기를 알뜰살뜰 아껴 쓰는 편이고 싸도 대신 우리는 이 전통적으로 이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공장 돌리고 가게 돌리는 전기료는 좀 펑펑 쓰게 하고 가격도 좀 싸게 해주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렇게 정리 가능한 거죠? 그렇죠. 최근에 와서 네. 최근 이제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산업용 전기요금만 한 30, 40% 반올림해서 좋습니다. 그 정도 올렸어요. 그러면서 많이 좀 잡히긴 했죠. 네. 한 가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고 좀 가겠습니다. 네. 그 누진제 중에 1단계 있잖아요. 네, 네. 정말 아껴 써서 왜 그 나는 제일 싼 요금으로 내는 분들이요. 그러려면은 200kW 미만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월 네. 사용량이. 월 사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월 200kW 미만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아는 지인은 뭐 2,000원 내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기본 사용량 공제라고 해서 또 4,000원을 또 빼줘요. 거기서.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아껴 쓰면 사실 돈 거의 안 내고도 한 달에 전기의 문명을 향유할 수 있을 만큼 근데 그 지금 봤더니 주택용 전기요금은 예. 굉장히 싼 편이죠. 저도 몰라가지고 냉장고를 우리 집에 있는 걸 요래 들여봤더니 냉장고는 껐다 켰다 못 하잖아요. 네, 네. 24시간 네, 돌아가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봤더니 80kW더군요, 월. 네, 그러면은 200 중에 80은 기본적으로 냉장고가 잡아먹는 거고 네. 에어컨 더울 때 안 틀 수 없고 냉장고를 좀 큰 걸 쓰시네요. 저희는 그런 거예요? 13 쓰는데 월에 13kW. 그 요만한 냉장고 제가 아니고요? 최근 아니요. 큰 거죠. 사람 요즘에 키만한 건데도? 얼마나 기술이 에너지를, 좋아졌는지 제가 얼마 전에 아. 냉장고를 바꿨거든요. 네, 네. 근데 양문형은 아니고 단문형인데 이제 효율이 좋은 걸로 거기 다 써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입장에서는 혹시 그냥 저기 재미 삼아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얼마 내는데 보실 때 고지서에 200kW 미만으로 쓰시면 정말 엄청 아껴서 쓰시는 소비자십니다. 예.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런 가정용이 요런 비중으로 돼 있고 가격은 요렇고 지금 누진제가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개편하겠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범진 교수님한테 이란, 이안, 삼안이 있더군요. 네. 좀 쉽게 설명 가능하세요? 지금 이제 기존에가 200하고 400kWh가 예, 이제 다 기준이었죠. 설명됐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이란은 이제 300하고 400으로 바꾸자. 300하고 기준을. 450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그 이란 한 클릭씩 그렇죠. 밀리는군요. 예. 예. 그게 이제 이란이고요. 이안은 그럴 거 아니라 3단계는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갖고 200, 그다음에 200 이상. 200을 기준으로 네. 이하 이상. 예. 그걸로 나오면 깔끔하네요. 3단계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이제 3안은 우리 누진제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 그냥 125원 정도로 통일해 버리자. 아예 누진제라는 거 없애버리자. 네, 이겁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뭐 오, 이제 아쉬운 건 어느 것도 이렇게 더 절약하자 이쪽은 없고.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이거 왜 이 안을 내놨을 때 한전에서 무슨 저 사전에 문자로 저기 그 여론조사 같은 비슷한 거를 했더군요. 네, 봤더니 네. 압도적으로 3안 네. 누진제고 뭐고 귀찮고 다 싫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쓰는 만큼 내자. 네. 이렇게 나오더군요. 국민들 여론이. 네. 그게 진짜 우리 국민 여론 맞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그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석유 파동 났을 때 전기 절약해야 될 예, 필요성도 예. 있었고 또 수출은 해야 되고 생산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정용의 희생을 좀 시킨 셈인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바뀌었죠, 세상이. 그리고 훨씬 더 부유하게 됐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전기에 대해서는 이제 누진제라는 절약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휘발유나 가스 이런 거는 전혀 절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휘발유나 가스도 같은 철학을 적용한다 그러면 얼마까지는 싸게 주고 얼마 이상은 좀 비싸게 주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하긴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다른 에너지와의 형평성이 안 맞아 버리는 것들이 왜 생겼죠. 전기만 누진제를 적용하느냐?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아끼면서 잘 살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요즘 세대들은 좀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자 하는 철학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의견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워 죽겠는데 왜 에어컨도 못 켜게 하냐? 네, 네. 이런 논리인 거죠. 근데 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누진제. 근데 이제 그 누진제 폐지가 이제 1등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문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요금 인상이라는 얘기보다 요금의 현실화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 4만 그래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예. 누진제 없어. 이걸로 뭐 20만 원씩 내 그런 사람들이 뭐 많은 이 표를 몰아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4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점들을 분명히 그 설문에서 얘기를 했느냐 그건 좀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요 대목에서 잠깐만 좀 제가 시청자 질문 하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누진제를 차라리 없애버리자라는 3안의 여론조사 답변에 압도적인 대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요. 누진제 적용을 받아서 나는 전기요금을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이 국민들이 많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게 이제 숫자로 계산했는데 한 890만 가구가 예. 지금 누진제보다는 없애진 데서 굉장히 혜택을 받고 혜택을 본다. 그 대신 나머지 400만 정도 저 첫 번째 구간에 있으신 예, 분들 예. 93원에서 125원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네. 거기는 또 피해를 보시는 거죠. 그러네요. 요금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이제 주장의 고지고대로의 얘기를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숨어 있는 뜻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좀 행간에 좀 뜻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예. 뭐 물론 그 해석은 해설자의 이해도에 따라 다를 거고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작년에 그 폭염 때 이 누진제 관련한 논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비싸다가 아니라 불공정하다.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뜻인지 추가 그러니까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3단계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는 사람은 전체 주택의 보통 한 5%에서 밖에 안 10%가 됐는데.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여름이 되면 그게 한 15% 이상으로 늘어나요. 맞아요. 늘어나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죠. 안 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어컨을. 예. 그렇게 이제 늘어나는데 그걸 왜 주택에서만 그런 걸 받냐는 거죠. 보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저기 그 홍대나 시청도 이렇게 쭉 걸어가면은 이쪽이 시원해요. 예, 찬바람이 슉 나와 길거리에. 그러니까 문 안 닫아요. 그 예. 상가에서 쓰는 전기도 다 에어컨 때문에 맞아요. 나오는 전기요금인데 맞습니다. 예. 거기는 누진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더 싸요, 심지어. 예, 예. 더 싸면서 그 누진제가 전혀 없는데 왜 우리 주택에서만 유일하게 받냐. 네, 내가 돈 네. 몇 푼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평균 연해봤자 4만 원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름에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를 많이 내는 거고 겨울에 도시가스를 많이 쓰면 난방으로 또 많이 내거든요. 저는 여름에 에어컨 틀어도 한 3, 4만 원밖에 안 나오지만 겨울에는 도시가스는 또 15만 원씩 나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시기에 열을 많이 쓰냐 아니면 무엇을 많이 쓰냐에 따라서 돈은 더 많이 나올 수는 있겠죠. 결국은 우리는 에너지 비용을 내는 거지 전기냐 도시가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왜 주택에만 누진제를 부과를 하냐, 이것은 그냥 불공정한 거다. 예, 우리가 13%밖에 안 되는데 전체 전기 소비에 예. 근데 주택용만 아낀다고 해서 전체 전기 소비가 줄어들겠냐? 줄어드느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산업이나 특히 최근에는 산업이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소비가 좀 줄어들거나 이렇게 잡히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상업용, 다시 말하면 일반용 전기요금이라고 네. 하거든요. 상가가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잡지 않고 주택만 하는 잡는 게 무의미하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공정함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였던 거지. 네, 네. 단순히 깎아달라. 근데 이번에 누진제 개편안 1, 2, 3안 다 보면은 많이 깎아봤자 16,000원 뭐 아니면 뭐 6,000원 이 정도예요. 네, 네. 자, 좋습니다. 그거를 깎아달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예.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저 국민들이 그런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논리적 이 저항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양희 처장님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정용의 누진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폐지하자라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개편하자는 입장입니까? 저는 누진제라는 기본적인 제도보다도 네. 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전기는 공공재이지만 한편으로는 한정된 자원을 써서 지구에 또는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재다. 네. 그러면 제값을 내고 전기를 사용하는 게 맞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누진제가 필요하다면 그게 어느 정도 그걸 왜 주택만 해야 되는지 저는 상업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거를 같이 가져갈 건지 아니면 폐지할 거면 같이 안 하는 거든지 그렇게 가져가야지 그냥 주택용만 지금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위에 수치가 똑같기 때문에 OECD 평균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전기 소비 수준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OECD는 1인당 부문별 전기 소비가 왼쪽이 OECD입니까? 우리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네, 우리가 예, 왼쪽이 화면을 OECD고 볼 때 왼쪽이 OECD고 화면의 오른쪽이 한국입니다. 네네, 우리나라입니다. 제일 위에 회색으로 보여지는 게 주택용이고, 예. 네, 그 밑에가 그 상업용, 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그 인더스트리 산업용이에요. 모양새가 다른데 저 얘기인즉슨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우리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굉장히 뜻입니까?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급격하게. 계속 급증을 하고 있어요. 저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어떤 일이 또 있냐면 보시면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들 대부분은 네. 1990년 대비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일 건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 목표를 달성을 해도 저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기 예, 예. 그 안에 있는 석탄 발전소 이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현재는 원전과 석탄 발전소 비중이 70에서 80%이기 때문에 내가 전기를 더 많이 쓴다고 하는 건 그만큼 더 많은 미세먼지와 더 많은 온실가스와 더 많은 핵폐기물을 네네. 우리 지구에 또 우리 주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는 제값을 내고 이 사회 환경적 비용까지 값을 내고 가야 되는데 지금 4만의 누진제를 아예 폐지한다고 할 때 125원, 네. 125.5원이잖아요. 네. 이것조차 원가 이하예요. 그러니까 원가도 그러니까 사회 환경 비용 이것을 반영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원가조차도 반영하지 않는 누진제 폐지가 과연 맞는 거냐. 자, 이게 이제 환경운동연합으로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 전체를 다루고 계시는 양희 처장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니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할 거냐 말 거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전기값이 너무 싸게 돼 있어서 우리는 아낄 줄을 모르고 너무나 이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이 전체 사용량을 컨트롤하는 큰 틀의 정책이 필요한 거지 누진제 자체는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누진제는 사실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누진제 개편안이 좀 꼬이게 스텝이 꼬였다 저는 생각하는데 폭염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누진제를 개편안을 시작으로 해서 보는 전기요금 체계 전체에 대한 불합리성 네네. 이 두 가지가 섞여버리면서 좋아요. 사실 예, 그럼 문제가 저희도 생겼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개로 좀 논의를 좀 나눠서 가죠. 네네. 우리 에너지 정책이 정말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부분은 잠시 뒤로 좀 미루기로 하고 폭염 대책부터 예, 폭염 그러면. 대책부터 네네. 해서
오늘의 주제인 지금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건 뭐야라고 들여다보고 계시는 가정용 누진제 개편안 이게 실효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야 여기서 내가 10,000원, 20,000원 더 덜 낸다라는 게 과연 시청자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 요거부터 좀 짚고 네네. 가죠. 네네. 자, 정범진 교수님. 네. 자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폭염 대책으로서 국민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부 이럴까요? 저는 정부는 국민들이 감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취지는 그거예요. 예, 예, 자 예.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네. 자 여름철 되시면은 전기값 아까워서 에어컨 못 드시고 계시죠. 네. 자 이거는 삶의 질의 문제니까 좀 쓰십시오. 네. 대신 여름철에 좀 깎아드릴게요. 네, 네.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국민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한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자 이해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전기라는 것들을 이제 공공재로 볼 거냐 소비재로 볼 거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컨대 이제 UAE나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 가 보면은 예. 전기랑 물값이 공짜예요. 제로죠. 네. 빵원이죠. 거기는 네. 이거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그냥 써라 이 개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건 돈 넣어서 만든 재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기본적 공기와 같은 걸로 볼 것이냐. 그들은 어차피 재화로 볼 원유를 것이냐. 팔아서 예. 전기는 국민들한테 공짜로 제공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그 철학의 문제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전기를 편리의 문제, 내 삶에 어떻게 윤택하게 할 거냐 이 문제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이제 지금 산업용 전기의 경우에는 생산에 기여하는 전기고 가정용 전기는 보통 소비에 기여한다고 주로 보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블렌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개인의 행복에 대한 고려, 그다음에 사회적 생산에 대한 고려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사회적 비용 최소화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던 국가가 내던 세금으로 보존해둔 어쨌거나 간에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그동안 그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기본이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 네. 자, 누진제를 폐지하겠다라는 정부의 선의의 이 정책은 어찌됐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여름철에 좀 쓰신 누진제 적용 안 하면은 쓰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금 폭탄 안 나오니까 이런 취지. 그렇죠. 이제 대신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한전 적자라든지 그거를 이런, 예. 이제 폭염 대책하고 전기 요금 둘을 좀 그러니까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네. 이유가 예전에는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쓰는 걸로 사람들이죠. 생각을 예. 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많이 있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적게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집에 어디 나가기 좀 힘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또 전기를 더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전기를 사용하는 걸로 그걸 딱 나눌 수가 있을까? 그걸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한 가구당 확인할 수 있을까? 오히려 폭염 대책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 우리가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냉방권이죠. 냉방권을 보장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서 에어컨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작년에 한시적으로 이번처럼 구간을 좀 늘려서 누진제를 완화했어요. 그 전기요금 낮춘 거죠. 그렇게 해서 한전이 부담한 비용이 3,500억이 넘죠. 3,500억이 넘는데 맞아요. 예. 그건 한 번 그러고 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 그걸로 하다못해 그럼 폭염 대책이라 그러면 에어컨 없는 분들한테 에어컨을 사드리든지 아니면 그런 취약계층들이 어딘지 다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드리든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단열을 더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보통 뭐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네, 들어간다고 네. 하면 그럼 몇십만 가구, 몇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전기요금 깎아봤자 한 가구당 10,000원? 네? 이런 정도의 이익이 얼마나 고맙다고 할지 잘 정부의 모르겠어요. 선의와 네. 정부의 취지에 대해서 양희 처장님은 굉장히 회의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이 예. 정책의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다. 저소득층을 위한 폭염 대책으로 하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효용성이 떨어지는 같은 돈을 예, 두고도 예. 너무 효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게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효과도 있죠. 뭐 그럴 수 누진제를 있는데요. 폐지하면. 지금
지금 토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저 연구원에서도 이 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네. 전기를 쓰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품들의 대형화 그다음에 또 다양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전기를 적게 쓰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냐? 그게 옛날과 우리 옛날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하. 1인 가족 예.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럼 안 써요. 맞벌이 부부 네. 그 사람들은 진짜 전기를 굉장히 적게 쓰시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절약해서 가정용으로. 안 쓰는 게 아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사용량 예. 자체가 발생을 안 그러기도 한다. 하고 냉장고도 최신형이랑 그런 것도 에어컨 있죠, 예. 최신형이랑 옛날 거랑 전기 그 소비 차이가 엄청납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좋습니다. 누진제가 갖고 있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네. 사실 저소득층으로 가야 바뀌었다. 되는데 아. 그 개념을 우리가 깨야 되고 아까 양희철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핀셋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예. 구간 진짜로 1970년대 생각으로 지금까지 온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짜서 뭐 구간 3개 나눠서 뭐 2개 나눠서 이게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전산화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영하 고문님, 그럼 그래서 저는 예. 전기요금은 제값을 내고 예? 그리고 폭염 대책이 필요한 계층이나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걸 분리를 해서 가야지 전기요금 얼마 깎아주는 걸로 폭염 대책했다? 그렇게 하시고 예, 두 분이 그러면서 의견이 저도 네. 공감을 하는 게 네. 왜냐하면 지금 전기 요금에다가 복지라는 개념을 얹어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복지는 별도로 가야 되는데 이걸 전기요금에서 해가지고 복지를 한전히 해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철학들이 막 섞여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러- 예, 예. 네. 이제 세 분의 말씀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금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저를 혼내시는 문자가 제일 많고요. 네, 왜요? 이 질문은 저 세 분이 답변을 비슷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달에 평균 3만 원, 4만 원 전기값 아껴 쓸 수 있는 비결 좀 얘기 좀 해달래요. 나 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기본으로 6, 7만 원 나오는데 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네. 집에 머무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시거나 집에 아니면 머무시는 시간이 전자제품. 많거나 돈이 없으셔서 가정. 최신형으로 이걸 갈아 돈이 없다 그런 거라기보다 거기에 우선 투자를 하지 않으신 거겠죠. 예, 예. 좋습니다. 네, 자, 네. 좋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예. 저는 이제 제 비법 중에 하나가 저희는 스위치가 다 있어요. 네, 스위치가 다 있어서 그게 아니라 처장님은 바쁘시니까 밤늦게 일찍 저희 나오셨다가 밤늦게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 아이가 있는데요, 뭐. 아, 그래요? 네, 학교 갔다 온 집에 있는데요. 그 자, 스위치가 있고 요즘에는 TV가 좋아서 그 셋톱박스 켜져 있으면은 TV 켜져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좋아요. 예, 예. 근데 제일 많이 그거 나오죠. 제가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네, 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알려달라고 절약할까요? 하셔서. 예, 네. 에너지 절약하는 방식이 뭔가요가 이제 주제가 아닌데 네. 어찌됐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취약계층, 노년계층들은 전기료 아끼는 게 생각보다 않으시겠죠. 쉽지 않다라는 네, 그런 그렇죠. 하소연으로 네, 이해를 네.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개인들은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전기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란이한 사안을 제가 뜯어보려고 그랬는데 세 분이 한마디로 복지 문제로 접근해서는 이건 답 안 나온다라고 딱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이거 이제 뭐 정리해 보죠. 이거 왜 스텝이 꼬였는지 제가 이해가 되네요. 세 분 말씀을 듣고 보니.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심각한 얘기. 한전이요. 네. 제 기억에 네. 한전이 현대차에다가 그 부지 삼성동 부지 10조 5천억 엔에 팔고 제 기억에 박근혜 정부 때 뭐 흑자를 12조를 냈네 못 내. 그래서 뉴욕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아주 알토란 공기업이 돼서 아주 우량 기업이네. 뭐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부실 공기업이 되고 갑자기 조 단위로 적자가 납니까?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학자적 측면에서 이거 연구하고 계시는 저 정범민 교수님. 네. 네. 한전의 적자 구조. 우리가 뭐 한전을 걱정하자는 게 아니고 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선 한전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흑자를 보거나 매우 많은 적자를 보는 건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적정 이윤을 갖는 것이 맞는 거지. 예. 12조씩 흑자 받는 게 절대 자랑 짓이 예, 아닙니다. 2016년에 12조 흑자 낸 게 꼭 자랑할 건 아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기가 지금 우리가 가정용, 산업용 이렇게 용도별 전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발전 원별 전기값이 있거든요.
원자력으로 했을 때는 1kW당 얼마, 그다음에 석탄으로 했을 때는 얼마, 아, 또 전기라는 태양광으로 상품을 만들어낼 때 원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 이제 예. 보통 소비자 측면에서 내가 내야 될 비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용도별 전기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 발전원이 뭐냐에 따라서 전기값이 틀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과거엔 그걸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국민들이 그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거에 참여도가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발전 원별 가격을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엄청난 흑자가 났었던 거는 네. 지금 기저부하라 그래서 원자력하고 석탄은 매우 싸고 LNG나 뭐 재생에너지 이런 거 좀 비싼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막 경기가 좋아가지고 전력 수요가 많으면 LNG나 이런 것도 많이 떼게 돼 있는데 그렇죠.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면 기저부하를 많이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 보면은 원가가 절약된 거죠. 그래서 이제 12조라는 엄청난 흑자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경기도 비슷하게 불황이고 그런데 이제 적자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뭐냐면 기저부하를 가동을 적게 한 겁니다. 기저부하라는 네. 말이 좀 어려워서 기저부하라는 시청자- 게 예. 원자력이나 석탄처럼 값싼 발전소의 가동이 줄고 대신 그만큼을 비싼 LNG나 뭐 이런 것들로 가동을 했을 예. 때는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자, 거죠. 예. 시청자 입장에서 그러면 쉽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비중을 확 줄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서 그 적자가 났다. 그렇죠. 예. 비용이 기본적으로 예, 늘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석유값이 올라가면서 LNG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LNG 하는 가격이 것들도 올라가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그럼 예. 정리를 하자면 싼 원자력을 줄였고 네. 값싼 원자력을 줄였고 비싼 LNG를 떼다 보니 비용이 늘어가서 당연히 그 적자가 난 게 제일 컸다. 네. 동의하세요? 네. 동의 안 하실 것 결과, 같아서.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이 약간 다른 것도 있고 해석이 잘못된 것도 있고. 자, 먼저 사실관계부터. 네, 사실관계는 한국전력공사가 2015년에 10조가 넘는 흑자를 보인 거는 네, 그건 사실관계가 그건- 사실관계죠.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아니에요? 발전원 때문이 아니라 그 땅 팔아서 그렇죠. 땅판 돈이 들어갔다 저기에. 그렇죠. 현대 맞죠? 예, 그 현대차 삼성동 10조 땅 5천억 그걸 원. 10조에 팔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확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때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 네. 있었냐면 이명박 정부 때. 그때가 3년 누적 한 10조였어요. 한 해 거의 3조 이상. 3조 5천, 3조 2천억 이런 적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니죠. 네, 아하.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할 때가 뭐냐면 그때가 유가가 올랐을 때예요. 자, 왜 그러니까 2016년에는 흑자를 내다가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자가 났느냐에 대한 요인 분석에서 두 분이 완전히 다른 분석을 그러니까 이명박 하시네요. 정부 때도 거의 3년 해서 10조 예. 적자가 났거든요. 지금 한 1조 정도밖에 안 나긴 했는데 저는 더 적자가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예. 그 유가에 맞춰서 발전 자회사들한테 돈을 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도매 가격으로 돈을 예. 주면서 사와요. 근데 소매는 전기요금이 그냥 정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은 당연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죠. 예, 그 대목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가 예. 원전 가동에 대해서 가동률이 줄긴 했는데 그게 탈원전 때문이냐라는 건 사실하고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네. 왜 멈춰 있었냐면 그 이번 한빛 1호기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24개 원전 중에 17개가 20년 이상 된 원전이에요. 그리고 그런 노후화 때문에 갑작스럽게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훨씬 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보다도 작년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경납 건물이라 그래서 원전에서 문제가 생기면 방사성 물질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맞아요. 건물 큰 게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 확 안에 쏴버리죠. 철판에서 구멍이 난 거라든가 아니면 이 건물 경납 건물 1.2m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디는 동공이 크게 2m짜리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삥 둘러서 전체 몇십 센치가 이렇게 아예 채워지지 않은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줄인 게 아니라 고작이 나고 구멍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폐쇄가 돼서 줄었다. 과거에는 이용률이 높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원전에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이용률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가동을 하게 되고 그만큼 노후화는 더 빨라진 거고 네, 네. 그래서 이 안전 문제가 저는 최우선으로 원전 가동은 가야지 이걸 가동률을 높이는 걸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 한빛 1호기도 어제 국회에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꺼야 되는데 끄지 못하고 그냥 기름 부은 걸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압박이 저는 가동률을 올려야 된다는 외부의 압박 때문에 좋아요, 이런 좋아요.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해서 이 가동률을 원전에 강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자, 불안한 같은 질문을 것 두 같습니다. 분한테 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가 탈원전이 뭐 맞냐 틀리냐가 이제 주제가 아니다 보니 원전 발전이 줄어든 요인에 대해서 분석이 다른 거는 차치하고 옆으로 빼고 네. 원전 발전이 줄어들어서 발전 원가가 올라갔다는 데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벌충하려다 보니까 비싼 LNG를 수입해서 떼려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 적자가 났다. 이건 맞나요? 네, 네. 석탄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석탄 아, 그것도 발전량이 아니에요? 더 늘었어요. 예, 늘었고 그래서 원전과 석탄의 비중은 거의 70~80%로 비슷해요. 크게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예. 이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원전과 석탄 합쳐서 70~80%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적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비인 유가가 상승하면서 상승했다.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할 비슷하다. 때다. 상황이 비슷하다. 근데 예. 이때일 때 연료비 연동제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시기라고 네. 보는 거죠. 정 교수님한테 우선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네. 2016년도에 한전이 영업이익이 이제 12조가 났는데 그때 12조 안에 한전 건물판 10조 가격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이냐 적자냐 흑자를 따질 때는 그걸 고려하는데 영업이익이라는 건 전기판 영업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예. 그 돈이 넘어가지는 않아. 아니에요. 회계적으로 넘어가지 그거 않았다는 계산할 때 들어가는 돈이 말씀이군요. 아니다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 원전 영업이익하고 예. 단기순이익 예. 차이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그 단기순이익에다 넣는 네, 건 네. 맞지만 영업이익 12조에는 그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네, 네, 생각이고요. 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이제 원전이 이제 발전 단가가 뭐 60원도 갔고 옛날에는 뭐 40원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LNG는 한 120원 뭐 이렇게 하죠. 두 배가 네. 되죠. 예. 그러면 그럼 원전 1기 한 1000메가와트급이 보통 많으니까요. 1000메가와트급 발전소 하나가 하루를 쉬고 네. 그 발전량을 LNG 발전으로 대체했을 때 네. 그러면 얼만큼의 차이가 영업 손실이 발생하느냐? 궁금합니다. 예, 한 궁금합니다. 15억 정도 생깁니다. 하루에 하루에 15억. 예, 하루에 15억이 자, 생깁니다. 원전을 빼고 그거를 LNG로 발전을 하게 되면 한전의 영업이익이 15억이 일일 하루에 발생한다는 줍니다. 하루에. 그래서 와, 한 달이면 얼마예요? 예컨대 지금 그 원전 가동률이 예컨대 한 10% 정도 줄었어요. 예. 그러면 10%면 우리나라 발전소가 25기 있으니까 2.5기가 1년 동안 노른 겁니다. 그러면 15억에다가 2.5하고 1년치 365일을 곱하면 대충 한 1조 2, 3천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전 이용률이 1%, 2% 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러네요. 또 하나는 예. 이제 지금 그 사실은 탈원전 정책이 이제 집행이 돼서 월성 1호기가 이제 조기에 그 정지가 됐죠. 그 외에는 사실은 건설 중인 게 몇 개 줄었기 때문에 기존 원전은 그렇게 줄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 가동률의 문제인데 아까 뭐 안전 때문에 이제 가동이 그 이제 못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걸 과규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예. 정기 검사 때 이제 해도 될 거를 갖다가 세우고 뭐 고치게 만든다든지 아이고. 자, 이런 요 것들이 대목은요. 다- 그러니까 예, 예, 예. 이걸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안전불감증이 나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한비디로기가 왜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예. 원전을 세우고 점검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가는 방향으로 규제 알겠습니다. 완화를 시켜왔던 게 지난 예. 10년이었어요. 저는 안전 제가 과밀증이라고 오늘, 생각합니다. 오늘 네. 토론을 네. 시작할 때 제가 굳게 맘먹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온 게 알겠습니다. 이게 이 네. 전기요금을 얘기를 하면은 탈원전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고 탈원전 네. 얘기가 나오면은 왜 섰냐 원전이 과규제 때문에 인위적으로 세운 거다 아니다 안전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두 분이 이 접점 없는 논쟁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저 시간을 네. 마련할 테니까 저 네, 시간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요금은 한전이 적자가 나는 그 요인만 시청자들한테 전달해 줘도 네. 뭐 충분하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것처럼 그러면요, 원전이 예. 가동률이 줄면 그만큼을 이제 결국은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저부하가 원전이 제일 싸니까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석탄이 그다음 싸니까 들어가고 네네. 그거보다 전기가 더 필요하면 이제 다른 발전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전하고 석탄은 기본적으로 있는 대로 다 떼는 발전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석탄이 일부가 줄었다거나 아니면 원전이 일부가 줄으면 그만큼은 무조건 이제 LNG로 보충한다고 그리고 보시면 아까 됩니다. 단기 순이익하고 영업이익 설명하신 게 맞는 얘기인데요. 네, 네. 또 다른 게 뭐냐면 한전은 자기 자체 발전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발전 자회사랑 연결하는 이익이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예. 그 10조가 넘은 거는 발전 자회사들의 이익 때문에 이익이지. 그런 거고 네, 네. 한전 자체는 그런 이익이 안 예. 났어요. 한전이 10조 이상의 뭐 네. 흑자를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저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네. 최영호 고문님한테 한전 적자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 재무제- 이 탈원전 문제하고 별개로. 네, 재무제표소에서 두 분이 말씀하면 전력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결국 문제예요. 예, 원가가 있고요. 사실 이 한전의 이 전기요금은 물가안정관리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공공요금은 예. 어떻게 계산되냐면 일단 총괄 원가에다가 투자에 대한 적정 보수를 얹혀줘야 되는데 예. 이제 그 부분에 이 원가가 올라가야 될 부분들을 일단은 이 뭐 적자로 자기네들이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이슈화되면은 일방적으로 한전이 깎아주거나 또 이번에 누진제로 해서 또 적자를 받는다 그러면 사실 한전은요 민간 상장회사예요. 뉴욕에 상장돼 있죠. 네, 주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그분들이 일단 경영진을 배임으로 소송을 걸 수도 그래요? 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저 최 고문님 그 말씀하시니까 뉴욕에 상장돼 있는 한전이라는 회사가요. 네. 누진제 그 적자 떠안으라 그랬더니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그럼 우리 원가 공개할 게 이렇게 나왔다가 좀 혼나는 모양새예요. 근데 아니. 원가 공개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자살행위 아닌가요? 자살행위보다 이제 내용이 뭐냐면 발전 비용, 그다음에 송전 비용, 그다음에 정책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예. 이제 정보를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그랬는데 그게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요금 올립시다. 그 얘기에 전체적으로 원가 저는 여기서 공개는, 예. 여기서 이제 저는 그 전기 요금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 그런 체계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발전 자회사가 있잖아요. 발전회사. 네, 그렇죠. 그리고 예, 한전은 동서발전, 그거를 남동발전 많죠. 예, 예. 사서 판매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판매하는 업체거든요. 그렇죠. 독점 업체고. 네.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도매 시장이 있고 소매 시장이 있어요. 그럼 한전이 적자가 발생을 안 하려면 도매 시장에서 가장 싸게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경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발전 회사들끼리. 네, 발전회사들끼리 사실은 경쟁을 시켜서 더 싼 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원가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경쟁 체제로 돌리면 한전 적자 안 납니까? 많이 떨어질 수 있죠. 제가 그래요? 보기엔 그런데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연결 재무제표에서 왜 10조가 넘게 나왔냐. 발전회사는 이익을 엄청나게 가져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경쟁을 시키는 작업이 저는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그래요?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단가가 떨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소매 시장에서 이 도매 시장에 우리가 사온 전기 요금하고 전기 가격이죠. 네. 그것과 이것을 연동을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는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흥미로운, 원가 보상을 흥미로운 안 분석을 하고 해주셨기 있어요. 때문에 네. 두 분한테 동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경쟁 시키면은 적자가 줄어든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1999년도에 그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개편을 했는데 지금 양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 경쟁을 시킨 게 아니라 이제 아직은 그 구조 개편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좀 망할 것 같다. 그럼 좀 돈을 더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은 안 되겠다. 이건 좀 너무 흑자가 난다. 그럼 좀 돈을 덜 주기도 하고 이런 조정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독과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네. 이제 그 과거에 보면은 한전이 흑자가 너무 많이 날 때는 그냥 막 줍니다. 그래서 전기값도 원자력도 한 60몇 원도 주고 그러다 예, 이제 예. 2019년도에 가지고 적자가 되니까 똑같은 전기인데 야 너 40원만 받아라 뭐 이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왔다 갔다 예.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전 입장에서 보면 적자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3년 누적되면은
그동안 이제 한전이 외채를 빌려온 것들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주주가 이건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무슨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내가 산 주식값이 똥값이 됐다. 예. 그러면 분명히 이건 분노할 일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시장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이 한전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갖고 조절을 해서 일부러 적자를 만든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다했는데. 적자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저 최호 고모님, 한전 입장에서는 이 적자 난다라고 하는 이 하소연이 엄살을 떨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내는 적자 이런 거는 아니란 얘기인가요? 큰일 나죠. 그거는 뭐 진짜로 배임입니다. 배임이기 때문에 예. 회사를 상장해서 이익을 내는 부분이고요.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자기네들이 돈 준 거에서 거기서 이익이 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차익은 그렇게 클 것 같지 않고요. 그럼 보시기에 한전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해법은 뭡니까? 한전이 지금 하는 것들은 일단은 지금 뭐 6개 그런 발전사들의 예. 이 경쟁보다는 일단은 이 안정적으로 어떻게 이제 뭐 지역별로도 나눠져 있으니까 예. 이 뭐 소위 말하는 그리드를 이용한 굉장히 스마트한 송배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고요. 항상 여기에는 한전은 자기네들이 어느 게 적정한 이익이냐. 그래서 국민도 생각해야 되고 기업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병행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갑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요금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전이 가져갈 스탠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와닿지 않는 대목이 적자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원가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올려가는데 그러니까 인하 쪽으로는 지금 뭐 누진제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인하하는 효과를 좀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반대의 목소리도 거기 분명히 숨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두 가지를 어쨌든 예.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매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매 시장, 그러니까 한전이 더 싼 전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여기서 과연 아까 발전원별 원가를 공개하신 발전원별 원가를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사회 환경적인 비용이 들어가 있냐고 봤을 때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다고 저희는 봐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석탄 같은 경우는 유연탄 세금이 있는 거고 네. 원전은 전혀 세금이 없거든요. LNG에 과도한 세금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해야겠지만 그 도매 시장에서의 싼 전기를 사오는 노력을 하는 거와 동시에 원가 공개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원가 공개는 총괄 원가는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총괄 원가. 근데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용도별 원가예요. 그럴 때 저희 주택용, 가족용 전기요금이 사실 원가 이하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고. 저는 좋습니다. 용도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발전 원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책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발전 원별로 내가 태양광을 택하면 내가 얼마를 내야 되고 원자력을 택하면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그 원가 공개하겠다는 한전의 태도가 예. 전기값을 올리겠다는 태도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누진제 때문에 한 3천억 정도 손해 보는 거를 한전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작년에 이어서 예. 올해 또 3천억 그렇죠. 적자 거기다 나는 또, 거는 못 견딘다. 원가 공개한다는 것들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보통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부가 볼 때 반기로 보여준다. 팩트를 제공하겠다는데 그것이 반기로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공개되고 있지 않는 원가에 국민들이 실은 아셔야 될 뭔가가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제가 볼 땐 발전 원별 가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자력을 택하면 내가 얼마를 떼야 되고 태양광을 택하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예컨대 제가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에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에 네. 그 얼만큼의 돈을 갖다가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지를 예. 이제 나타낸 것들을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현황입니다. 여기 슬라이드가 좀 이따 보일 텐데요. 네네. 지금 그 2016년도에 네, 너무 작아서 글씨는 잘 안 다음 보입니다만은.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러니까 지금 요약해드리면 그 2018년도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지원하는데 2조 5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의 양이 불과 한 3, 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35%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보조해야 될 금액이 30조가 넘어갑니다. 네, 네. 이거를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나면 자,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신재생에너지에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데 네. 사실 뭐 파리 협약이나 기후 변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건 장기적인 투자로 보자라는 뭐 반론도 있으니까 네. 결국은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어쨌거나 다 알고 국민이 예, 예, 판단하셔야 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 어떤 전기를 우리가 쓸 것인지에 대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1990년대부터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정말 깨끗한 전기를 쓸 거냐, 아니면 위험한 전기를 쓸 거냐, 아니면 정말 더러운 전기를 쓸 거냐 이런 선택권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선택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선택권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발전 원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비용, 환경적인 비용, 이런 위험 비용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핵폐기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이런 비용들이 석탄 발전이나 원전에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원전과 석탄을 쓰는 것이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처럼 잘못되어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게 다 저는 그게 미래 세대에 공개가 되면 국민들이 아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할 수 없이 저희가 또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네요. 보시다시피 전기요금 얘기를 하다 보면 기승전 탈원전 정책에 대한 토론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탈원전과 전기요금 원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그러면 심하다는 뜻이니까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저 지원금은 신재생에너지지 재생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폐기물이라든지 재생에너지가 아닌 쪽에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가격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제도에는 재생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도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 가격이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습니다. 제도가 도입이 되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걸로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자, 탈원전 제도를 좀 잠시 뒤에 그럼 한번 또 토론의 장을 마련해 드리기로 하고 10초를 좀 더 드릴 테니까 최영호 고문님 오늘의 주제 결론적으로 가정용 누진제 저 올여름에 폐지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논의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그걸 지금 논의를 해서 네. 이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정해서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근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한전이 적자가 나서는 안 된다는 그 원칙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고 누진제를 폐진해서 전기값을 깎아줄 수 있는 묘수가 있긴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정부 지분이 51%잖아요. 예. 근데 2016년도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60% 떨어졌어요. 그러면 정부 자산에서 12조가 지금 손해가 났고요. 국민연금이 7% 갖고 있는데 2조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뭐 우리가 이 전기에 대해서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적자 나는 순간 우리 노후도 적자가 지금 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넓고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셨는데 전기 요금과 관련된 시청자 의견도 저희가 다음 토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양희원 전 처장님, 정범진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호 여사 별세를 좀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 막혔던 남북 대화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하는 대신에 조의문과 조화로 대신을 했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남북한 간의 행간의 뜻 먼저 들어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만나 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15분간 만남에서 양측이 별도의 친서를 주고받지는 않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뜻을 받들어서 남북 간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이희호 여사의 헌신과 노력이 남북관계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장례위원회를 대표해 동행한 박지원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북측의 조문단이 파견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장례위원회와 유족들은 조문 사절단이
좀 모시기를 기대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중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미 간 근본적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남측과의 대화에 당장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북측은 김 위원장과 이 여사의 특별한 관계를 감안해 김 부부장을 통해 최대한 예의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뉴스만 콕 집어서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는데 딱 절묘하게 딱딱 이 한계점에서 맞췄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김여정이 왔으면 성의 표시는 한 건데 네. 판문점 오는 김에 그 넘어와서 서울까지 와서 딱 조문 딱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판문점에서 딱 했어요. 자, 행간의 뜻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의 하노이 노딜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얼마 전에는 북한 매체에서 남한 정부를 비난을 한 적도 있었죠. 지금 당장의 선을 넘어와서 이렇게 애도를 표하고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이르다라고 북한에서 판단을 했을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치도 판문점 선까지 조정이 된 것 같고 사실 김여정이라는 존재도 좀 모호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고 측근이고. 굉장한 실세다라고 예. 알고 있지만 공식 직함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조금 이제 차관급 비슷한 그런 또 직책이기도 예. 하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았을 수는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또 차숙하는 있습니다. 분위기였죠? 네, 예. 뭐 근신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좀 불명확하지만 근데 그런 이제 뭐 그쪽의 통일 전선 부장이라든지 이쪽 인사가 아니라 김여정이 내려왔다는 게 좀 양쪽으로 다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북한에서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상 국내에 있었다면 조문만 하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과거 DJ 서거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국내에 있었다면 조문 와서 그 명분으로 대통령 만나서 서로 메시지 교환하고 뭐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면은 대세 지장이 차이가 없었을까요? 지금 당장에 막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오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관측을 전제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 있든 없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저 북유럽 순방 중이신데 네. 남북 정상회담 지금이라도 나는 준비돼 있다 하자 이런 메시지도 좀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통령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 뭐 시간 장소 구애받지 말고 북미 회담 하기 전에 만나자라고 의사표시 또 한 거죠. 예,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뭐 만나는데 예. 그 전에 남북 정상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피력한 것이고 조금 파격적인 거는 일단 남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서 아주 그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 한국 간의 대화를 먼저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순서를 좀 바꿔놓은 것은 파격적인 제의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 6월 내가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일단 우리부터 만납시다 하는 게 매력적으로 느낄까요? 일단은 더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이겠고요. 조금 이게 미묘한 것이 어제 이제 그 드러난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다라는 네.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친서까지 보내는데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 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고무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희호 선생의 그 서거에 대해서는 그냥 판문점까지 와서 예. 이제 메시지랑 조화만 전달한 것이 조금 대조가 되어 보일 수 있고 이것이 혹시 북한이 남한을 조금 제쳐놓고 미국과 직접적으로 거래하겠다라는 의사는 아닌지 이런 것들이 우려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역으로 남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남북 정상이 먼저 만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또 표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뭔가 답답하기는 한데 북한의 태도를 종합을 해보면 판문점에서 딱 멈춰서서 예의표하고 조의문 딱 전달하고 그걸로 끝 하는 걸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북미 회담이 먼저지 그거에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뭐를 풀어보겠다라는 순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은
가능하다고 보시네요. 네, 김수미 평론가님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수준인데 일종의 또 밀당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예. 여지가 아주 뭐 다른 여지들이 닫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일단 드러난 것만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30년 기자 생활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그때는 긴가민가 평론하고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아, 좀 답답하기는 해요. 참 남북 관계 참 풀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국내로 좀 한번 와볼까요? 한국당의 친박 신당설. 자, 요거 김수민 평론가님 전문가시니까 네. 얼마나 실체가 있다고 봐요? 얼마나 파괴력이 있다고 봐요?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은 이것은 전략적 카드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큰 당을 떠나서 좀 새롭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전략적. 네. 그러니까 진짜로 탈당을 하겠다라는 예. 의지 표명이라기보다는 탈당을 위협으로 해서 다음 공천이라든지 또 당내 어떤 운영이라든지 여기서 구친박 세력을 황교안 대표 체제가 배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지금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미 탈당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워딩을 하기는 하는데 네. 또 대한애국당 집회에 가서 의사를 표명을 하기도 했고 근데 우리가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의 관계가 무엇인가 네. 이 부분을 잘 참고해야 되는데 그게 궁금해요. 이게 무슨 관계예요? 같은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당원이면서도 대한애국당하고 굉장히 친하거나 대한애국당 당원이면서도 자유한국당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홍문정 의원은 상당히 이중당적자라며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이중당적은 우리나라 정당법상으로는 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이중당적자인지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네, 이중당적자라고. 이게 수사적 의미인지 이것도 좀 아하. 헷갈립니다. 그건 뭐 당원 명부 내놔라에서 확인할 수도 자, 없는 좋아요. 것이고. 그럼 정리를 해서 지금 다시 네. 여쭤볼게요.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우리 구친박계를 공천 과정에서 잘라내면 우리 다 나가가지고 대거 신당 만들 거야라고 네. 지금 내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홍문종 의원 입장에서는 10월부터 12월 올 연말에 40-50명이 신당에 동조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하는 그 파괴력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지만 네. 예, 그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정치사를 돌아봐도 큰 당에 있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새 살림을 차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박 연대는 과거에서 폭발력 있는 새로운 신당 수준의 네. 파괴력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실존하는 세력 아닙니까? 2008년도에 친박연대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2008년도 정치 상황을 보면 정권이 교체가 돼서 네. 안정적으로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때 친박연대는 따로 나가서 기존에 있는 한나라당의 그 지지도를 깎아 먹어도 예. 민주당한테 반사이득을 줄 우려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아, 그때 정치 구도가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한나라당으로 보수표가 집권을 갈려도 그 표가 민주당한테는 맞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영남 지역의 선거 결과를 잘 보면 친박연대 후보가 예.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표를 더 많이 갉은 듯한 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범 한나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분당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고 또 나갔더라도 재합당하겠지라는 그런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략적으로 분당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친박 연대는 친박 연대 때문에 보수 후보가 2명이 나와도 네. 둘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지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일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식구가 나가가지고 재산을 많이 들고 나갔다 할지라도 네. 집안 총재산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아하. 그럴만했다는 건데 지금은요? 자유한국당이 야당입니다. 예. 야당이고 지금 민주당하고 아직까지 지지율 갭이 꽤 나는 편이고요. 네. 이 상황에서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내부 총질이다 예.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현재 친박이라는 코드보다는 반문, 반민주당이라는 코드 쪽으로 있는 것이고 네. 정권 심판, 정권 견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예. 근데 친박 신당이 만약에 분당을 해서 나간다. 남은 자유한국당보다 크면 예. 또 황교안에 필적하거나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대선 주자가 있다면 오히려 이른바 자유한국당 수권 세력이 된다면 그렇죠.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범보수 세력의 중심은 자유한국당에서 친박신당으로 옮겨가서 예. 자유한국당에 몰락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그게 될 가능성은 거의 지금 홍문종 의원이 밝힌 의원도 40-50명인데 40-50명으로는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이 안 되거든요. 김평론가님 보기에는 그 4, 50명의 실체도 잘 안 보여요? 그것도 안 보이거니와 설령 4, 50명이 탈당을 하더라도 잔류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뻥카라고 보시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친박신당이 나와도 그쪽에 표를 잘 주지 않을 공산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정치인들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한 가지만 다시 좀 정확하게 짚고 가십시다. 보수 유권자들은 친박 신당이 새로 뛰쳐나가서 한다 해도 야권 분열로 인해서 민주당한테 어부지리를 주는 그런 상황으로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건 전통적 지지층은 더더욱 그러하고요. 잠재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그래도? 일단 자유한국당이 밉지만 문재인 정부 견제를 위해서 내가 제1야당에 투표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네. 굳이 친박신당으로 표를 줄 이유가 별로 없을 것이다. 예. 이 유사 사례가 바로 2000년도에 있었던 민주국민당입니다. 그 당시 기억나요. 한나라당의 기억나요. 김윤환 의원이라든가 대단한 영남의 중진급 의원들을 포함해서 예. 몇 명이 탈당을 해서 공천 학살당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폭발력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까보니까 없어. 그렇습니다. 그때 김윤환 의원은 자기가 계속해서 활동해왔던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한나라당의 신인 후보한테 졌어요. 참패를 했거든요. 천하의 허주가 신인한테 졌어요. 그것은 이제 정권을 심판하려고 하는 지지층들은 당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예, 인물보다는. 그래서 친박신당에 설령 거물급 인사가 가더라도 그 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작은 이상은 결국 보수층 유권자 대다수가 외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친박신당 출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박 신당 그거 청와대만 좋은 일 시키는 일인데라고 기존의 친박계 의원들이 냉소적으로 나오는 그 행간을 김수민 평론가가 잘 설명을 좀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허허. 우리나라에 무슨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다거나 예.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은 친박신당이 나오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변수 안 될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만약에 친박신당이라는 걸 하려는 사람들이 결심이 서면 네. 그 제도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득표율에 비례해가지고 의석을 갖고 예. 가고 또 1등 떨어지더라도 할 자신은 없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앞장 세워서 득표력 뭐 정당 지지율 6%에서 10% 정도만 얻을 자신이 있겠다 그러면 네. 연동형 비례대표 잡시다 하고 민주당하고 손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또 석패율제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에 선거제도는 뭐 연내라든지 이쪽에 결판이 나게 되는데 그 전에 친박신당이 제대로 윤곽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러네요. 이걸 고려해 예, 보면은 좀 선거제가 개편되더라도 친박신당 출연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친박 신당 창당설에 대한 앞뒤 전후 사정까지 김수민 평론가 잘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한 개만 좀 더 좀 들여다볼까요? 양정철 원장도 골프장에서 돈 받았다. 이거 뭐 나쁜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골프장에서 네. 월급 받았다? 이게 뭐 어디 뭐 재판정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 그룹의 한 명이죠. 송인배 전 송인배 비서관에 비서관, 예. 대해서 판결이 떨어졌는데요. 일단 이제 송인배 비서관이 고 강금원 회장이 하고 있던 그 시그너스 골프장에 골프장, 예. 예, 고문으로 이제 취업을 해 다 있었는데 나왔죠. 예. 그래서 기소됐죠. 네. 재판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월급이라고 주장했는데 본인은 3억 원 정도를 총 받았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결국에 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까닭은 채용 절차였습니다. 채용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그래서 특혜성으로 고문이라는 자리에 명목상 취직시켜놓고 사실상의 정치 후원금을 줬다라고 재판부는 보고 그래서 징역 1년,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이니까 이거는 명백한 실형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강금원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고문으로 등록돼 있는 여타 인사들이 더 드러났는데 누가 더 있지 하고 뒤져봤더니 네, 그 중에 양정철 현 민주연구원 원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다며요. 양정철도 받고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광재 전 이광재도 강원지사도 받고. 있었고 안희정도 받았다며. 그 판결문에 안모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희정이 지금 안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 친노 네, 그룹 혹시 중에.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아, 근데 2006년경 안모 이렇게 나오고 뭐 문모라는 이니셜도 있었고 임모라는 이니셜도 있었고 맞네요. 그러니까 윤모 이게 뭐 이렇게 예. 근데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 그룹이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좋게 생각하면은 그 이 비서 출신들 뭐 네.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매겨 살린 건데. 이게 좀 강금원 애매한 회장이. 문제인 게 어쨌든 뭐 고문으로 일하면서 수당을 준 건데 사기업의 일에 법으로 이렇게 불법이라고 간섭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좀 더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면 사실 강금원 회장이 후원의 의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고문으로 취업시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사재를 좀 내놔서 지원을 하는 것이 그러게요. 또 연구소 예, 회사 창립 돈, 작업을 예, 했기 회사 때문에 돈 주지 말고 개인 돈 네. 줬으면 문제 안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그냥 정치 후원했으면 되는 네, 건데. 근데 이게 예. 윤리적 법적으로 재단하기엔 좀 모호한데 다만 그러게요. 예. 송인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 이게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 공소시효 다 지났다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송인배 비서관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추징금이 2억 6천밖에 안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는 적자 나면 버티다 문 닫더군요. 손해보고 팔아요 주인장이 죽는 소리를 하셔도 안 믿기는 게 진짜 적자가 나면 문을 닫으시겠지요. 근데 전기 파는 한전은 적자 난다고 문 못 닫습니다.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세금으로 메꿔주거나 전기요금을 올려주거나. 혹시 적자 난다가 거짓말? 근데 한전이 원가 공개를 하겠답니다. 거짓말 같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쯤 되면 상황은 매우 단순합니다. 탈원전한다. 그러나 전기요금 안 올린다. 여름철엔 깎아드릴게.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그럼 한전 적자는요? 그건 걱정하시지 말고 정부와 한전이 알아서 할 테니. 이게 실현이 되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복지국가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증세 없는 복지 확대. 허구였습니다. 현 정권은 증세 없다 정도가 아닙니다. 끝도 없이 돈이 솟아나는 화수분을 한 10개쯤 가진 것 같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한전, 공기업, 기업, 정부. 적자 나면 망한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 아닙니까? 적자 난도 안 망한다니까요. 이 말을 동서고금을 살펴서 단 하나의 사례라도 찾았으면 좋겠는데 전 못 찾겠습니다. 국민 생각해서 여름철 전기값 깎아준다는데 왜 이리 열불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